예상치 못한 조우. 새하얀 튤립이 가득한 버진 로드를 따라 내 아들 도연이 사뿐히 걸어 들어올 때 내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 장은숙. 한때는 무대 위에서 온 세상의 찬사를 받던 오페라 가수였지만 오늘은 그저 사랑하는 아들의 행복을 축복하는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었다. 강렬한 조명이 드리운 오페라 극장보다 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고급 호텔 연회장은 축복과 환희로 가득했다. 잘 자란 아들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순간 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평화로웠다. 김유리, 재능 있는 큐레이터인 며느리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천사처럼 아름다웠다. 도연과 유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고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보았다. 마치 내 삶의 모든 역경과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 평화는 너무나도 허망하게 깨졌다. 주례사가 끝나고 신랑 신부의 가족 소개가 이어지던 순간이었다. 유리 아버지가 단상으로 올라섰고 나는 그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곱고 위풍당당한 자태, 희끗희끗한 머리칼 아래 강렬하게 빛나는 눈빛,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익숙한 하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지는 그의 얼굴. 박정훈, 나의 첫사랑, 50년 전 나를 무참히 버렸던 그 남자가 지금 내 아들의 장인어른이라니.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오직 그의 이름만이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고통과 함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과거의 상처가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쳐왔다. 나는 필사적으로 흔들리는 시야를 바로잡고 애써 평온한 미소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내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손은 축축하게 땀으로 젖어들었다. 마치 무대 위에서 가장 극적인 아리아를 부르기 직전의 긴장감,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감정의 폭풍이 내 안에서 휘몰아쳤다.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 속에서 나는 완벽하게 위장된 어머니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시 돋친 장미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잔인한 장난일까?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아픔이 이토록 강렬하게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나는 장은숙이다. 한때 대한민국 오페라의 여왕으로 불렸던 나는 지금은 무대에서 내려와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는 70대 은퇴 가수이다. 내 이름 앞에는 항상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나의 삶은 언제나 고독하고 단단한 무대 뒤편의 삶과 같았다. 20살 무렵 오페라 가수의 꿈을 품고 파리 유학을 떠났던 그 시절부터 낯선 타국에서의 고된 훈련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무대에 오르기까지 나는 오직 음악에만 매달려 살았다. 완벽주의자로 그리고 철저한 자기 관리로 알려진 나는 대중에게 언제나 우아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그게 내가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이자 나를 지탱해준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나의 남편 이도영은 저명한 문화재단 이사장이었다. 그는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시기에
내 삶에 나타나 따뜻한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그의 헌신 덕분에 나는 흔들림 없이 나의 예술 세계를 펼칠 수 있었고 도연이라는 귀한 아들도 얻을 수 있었다. 그는 나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선물해 주었고 나는 그 안에서 오페라 가수 장은숙이 아닌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삶을 살았다. 내 아들 도연은 이제 40 후반의 어엿한 미술사 교수가 되어 명망 높은 학자로 자리매김했다. 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나는 그에게 최고만을 주고 싶었고 그가 세상의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유리는 그런 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다. 처음 유리를 만났을 때 나는 그녀의 밝고 건강한 기운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해내는 전문직 여성이었고 도연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의 만남이 운명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 운명이란 것이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나의 과거를 되살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박정훈의 등장은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순간에 균열을 냈다. 완벽하게 쌓아 올린 나의 삶의 성벽이 그의 그림자 하나로 인해 뿌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거대한 불안이 시작되고 있었다. 5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되살아나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내 나이 20, 나는 꿈 많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오페라 지망생이었다. 당시에 나는 오직 음악과 사랑만을 알았다. 파리의 허름한 뒷골목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박정훈은 나의 첫사랑이자 전부였다. 그는 촉망받는 젊은 건축학도였다. 그의 눈빛은 강렬했고 그의 말 속에는 세상을 바꿀 듯한 열정이 가득했다. 그의 재능과 카리스마는 나를 단숨에 사로잡았다. 우리는 예술과 꿈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밤새도록 나누며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나에게 영감을 주었고 나 또한 그에게 뜨거운 사랑을 주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꿈꾸며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자고 맹세했다. 그는 나에게 오페라의 여왕이 될 것이라 속삭였고 나는 그에게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가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우리의 사랑은 파리의 낭만적인 밤 공기 속에서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정우는 성공에 대한 야망이 너무나도 강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다. 재벌가 영애와의 정략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이유였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랑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다. 그는 나에게 단 한마디의 변명도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차갑게 떠나버렸다. 나는 비참함과 절망 속에서 홀로 남겨졌다. 그 충격으로 인해 나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고 한동안 노래를 부를 수조차 없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꿈 많던 20살의 내가 아니었다. 파리의 밤거리를 헤매며 수없이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사랑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잃었다. 그러나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내 안에는
강한 자존심과 오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배신감과 상처를 나의 예술로 승화시키기로 결심했다. 밤낮 없이 연습에 매달렸고 내 모든 아픔과 슬픔을 오페라 아리아에 담아냈다. 나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지고 풍부해졌다. 절망의 나락에서 피어난 나의 음악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나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오페라 가수의 정점에 설 수 있었다. 내 삶의 모든 영광은 그 아픈 과거를 딛고 일어선 결과였다. 이후 나는 내 곁을 지켜준 자상한 남편을 만났고 도연을 낳아 기르며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렸다. 나는 박정훈의 존재를 내 삶에서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의 이름은 내 입에 다시 오르내리는 일이 없었고 그의 기억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되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는 그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왔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내 아들의 장인어른이라니. 이 묘한 인연 앞에서 나는 과거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50년 전 나를 버린 남자와 다시 가족으로 엮이게 되다니. 운명은 참으로 잔인했다. 베일에 쌓인 그림자. 결혼식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박정훈과의 재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은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나를 과거와 다시 대면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제 사돈이라는 관계로 얽혔고 그 관계는 50년 동안 켜켜이 쌓인 감정들을 숨기기 위한 얇은 베일에 불과했다. 며느리 유리는 우리의 미묘한 기류를 감지한 듯했다. 나는 그녀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끊임없는 의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영리한 여자였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녀의 예리한 눈빛은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도연이 학회일로 외출한 사이 박정훈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 공식적으로는 사돈 인사차 들렀다는 명목이었지만 나는 그의 진짜 의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고 오랜 침묵이 흘렀다. 은숙 씨. 50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장여사라고 불러주시죠.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는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장여사,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우리는 사돈일 뿐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끝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습니까? 그의 말에 나는 티컵을 내려놓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 회장님,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의 평화로운 삶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평화롭다고요? 당신도 나처럼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50년 동안 나는... 그만하세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50년 동안 무엇을 느꼈든 그건 당신의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나를 버린 건 당신이에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안의 압력, 사업의 문제 당신을 떠나는 것이 나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이었다고요? 나는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당신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뻔했어요. 내 꿈도, 내 자존심도, 내 미래도. 홀로 파리 뒷골목을 헤매며 울던 그 밤들을 당신은 아십니까? 박정훈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았어요. 당신은 성공한 건축가가 되었고 나는 오페라 가수가 되었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의 과거가 그들의 행복을 해치게 둘 수는 없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리가 장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다. 나는 재빨리 표정을 바로잡았고 박정훈 역시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다. 어머니, 아버지도 오셨네요. 유리는 밝게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우리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응, 잠깐 인사차 들렀단다. 나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차 한 잔 더 드실까요? 아니,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박정우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어딘가 어색했고 유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떠난 후 유리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어머니, 아버지와 무슨 이야기 나누셨어요? 별다른 이야기 없었단다. 그저 인사 정도. 어머니, 유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유리야, 무슨... 결혼식 날부터 느꼈어요.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그건 처음 만난 사돈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구나. 오해가 아니에요. 유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와 아버지, 혹시 과거에 아는 사이셨나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거짓말을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일부라도 진실을 말해야 할까? 유리야, 앉아라. 나는 그녀를 소파에 앉혔다. 내 아버지와 나는 아주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단다. 50년 전 파리에서. 유리의 눈이 커졌다. 파리에서요? 그래. 우리는 젊은 유학생이었지. 나는 음악을 공부했고 내 아버지는 건축을 공부했어. 그때 우리는 같은 카페에서 만났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다. 그럼 어머니와 아버지는 연인이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랬단다. 하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 그는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나는 유학을 계속해야 했지. 우리는 헤어졌고 각자의 삶을 살았단다. 유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50년 만에 이렇게 사돈으로 만나게 되다니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유리야, 이건 너와 도영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란다. 우리의 과거가 너희의 현재를 방해하게 둘 수는 없어. 하지만 어머니, 유리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 이야기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도연이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괜히 마음만 불편해질 거야. 유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비밀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박정훈과의 대화, 유리에게 한 고백, 그리고 점점 좁혀지는 진실의 포위망. 모든 것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50년 전 박정훈과 사랑에 빠졌을 때 썼던 그 일기장. 빛바랜 페이지를 넘기며
나는 과거로 돌아갔다. 오늘 정훈 씨와 센 강변을 걸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목소리는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이것이 사랑일까? 나는 그에게 완전히 빠져들고 있다. 정훈 씨가 떠난다고 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그는 돌아올 거라고 약속했다. 나는 기다릴 것이다. 얼마나 오래 걸리든. 거짓말쟁이.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재벌가 영애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봤다. 나는 바보였다. 그의 사랑을 믿었던 나 자신이 한심하다. 눈물이 페이지 위로 떨어졌다. 5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고통은 여전히 생생했다. 나는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섰고 성공한 오페라 가수가 되었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박정훈의 재등장은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어야 한다. 도연과 유리의 행복을 위해서 유산의 미로.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남편 이도영 이사장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고 오늘은 유 원장이 공개되는 날이었다. 나는 도연의 옆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유리와 박정훈이 자리하고 있었다. 박정훈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다. 그의 존재는 언제나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5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유 원장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망인 이도영 이사장의 유언에 따라 문화재단 이사장직은 아들 이도연에게 승계됩니다. 예상된 내용이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건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망인의 개인 자산 및 대부분의 부동산은 부인 장은숙 여사에게 귀속됩니다.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대부분의 자산이 나에게. 이사장님은 언제나 도연을 자랑스러워하셨고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실 줄 알았는데 도연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는 이내 나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유리의 반응은 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즉시 변호사가 자리를 뜨고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있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유리였다. 어머니,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의심이 담겨 있었다. 무슨 말이니, 유리야? 아버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유 원장을 바꾸실 리가 없잖아요. 더구나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아버님께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던 시기에 유 원장이 수정되었다고 들었어요. 나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유리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께서 아버님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이용하신 건 아니냐는 겁니다. 그녀의 말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유리, 도연이 아내를 제지했다. 너무 지나친 말이야. 어머니께서 그러실 분이 아니야. 도연 씨, 저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명백히 부당한 상속이에요. 박정훈이 입을 열었다. 장 여사,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이사장님을 어떻게 설득하신 겁니까? 나는 그의 차가운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설득?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사장님의 뜻이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박정우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면 과거에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작용한 건 아닙니까? 그 순간 내 온몸의 피가 얼어붙었다. 그는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 우리의 과거를 이용해 나를 압박하려는 것일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저는 그저 남편의 유언을 따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군요. 박정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의 정신 상태, 그리고 유언장 작성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사실 이사장님이 유언장을 바꾸신 것에는 내가 관여한 부분이 있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신 직후 이사장님은 나를 불러 말씀하셨다. 여보, 당신이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한 것을 알고 있소. 당신의 커리어, 당신의 꿈 모든 것을 이 집안을 위해 내려놓았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요. 여보, 무슨 말씀을. 재산을 당신에게 남기고 싶소. 도연이는 이미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재단도 물려받을 것이니 당신은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사세요. 나는 그때 거절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박정훈과의 재회로 인해 뒤흔들린 내 마음은 어떤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박정훈에 대한 오래된 원망, 내가 포기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나는 이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제 그 결정이 나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유리와 박정우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도연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위기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며칠 후 박정훈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단둘이었다. 장 여사,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정말 그 재산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나에게 복수하고 싶은 겁니까? 나는 차를 따르며 침묵했다. 50년 전 일 때문에 아직도 나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까? 원망이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원망 정도로는 부족하죠. 당신은 나를 버렸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는 그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당신도 성공했지 않습니까? 위대한 오페라 가수가 되었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평생 동안 내 진짜 감정을 숨기고 살았어요. 당신에게 버림받은 그 수치심과 고통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외로운 삶이었는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 재산 문제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도연이는 이사장님의 아들입니다. 당연히 재산을 상속받아야 해요. 이사장님은 나에게 남기고 싶어 하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뜻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말에 나는 화가 치밀었다. 이사장님은 판단력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증명하시죠. 박정우는 일어서며 말했다.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유리를 위해서라도 소송이 시작되었다. 언론은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 유명 오페라 가수 장은숙, 고인의 재산, 독차지 논란, 치매 환자를 이용한 유언장 조작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점점 궁지에 몰렸다. 대중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갔고 도연조차 나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나를 찾아왔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도연아, 무슨...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바꾸시도록 어머니가 설득하신 거 맞죠? 나는 침묵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믿고 싶어요. 하지만 유리는 완전히 어머니를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 회장님과 어머니 사이에 뭔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연아, 어머니와 박 회장님 정말 과거에 연인이었던 거 맞습니까?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랬단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결혼 전에 알았다면 뭐가 달라졌겠니? 유리와 내가 사랑하는 건 변함없었을 텐데. 하지만 이렇게 복잡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의 과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유리는 어머니를 증오하고 있고 저는 누구의 편도 들 수 없어요. 이게 어머니가 원하신 겁니까? 아니다, 도연아. 저는 이제 지쳤어요, 어머니. 도연은 쓸쓸하게 말했다. 재산은 포기하세요. 그게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재산? 복수?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까?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도연의 행복이었다. 그리고 그의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나는 변호사를 불러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리고 모든 언론 앞에서 선언했다. 저는 고인이 되신 남편께서 제게 남겨주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구체적으로는 예술 및 교육 분야의 자선단체에 전액 기부할 것입니다. 이 결정은 제 개인의 뜻이며 누구의 압력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예술가로 살아왔습니다. 음악이 제게 준 기쁨과 치유를 이제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분쟁으로 가족이 상처받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제 아들 도연과 며느리 유리에게 미안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박정훈 회장님께도 과거의 모든 원한을 이제 내려놓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세상은 나를 칭송했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예술가의 품격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그런 칭찬에 관심이 없었다. 나는 단지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을 뿐이다. 재산도 복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다. 그날 밤 박정훈이 전화를 걸어왔다. 장 여사,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의 과거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저도 미안해요. 우리 모두 잘못했어요. 은숙 씨,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다. 행복이요? 글쎄요.
하지만 평화로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을 느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무너지는 평화. 재산 기부 발표 이후 대중은 나를 칭송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박정훈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이다.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에는 유리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도연이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유리야. 내가 다가가자 유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유리야, 무슨. 아버지가 쓰러지신 건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소송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어머니와의 과거를 떠올리시면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신 거예요. 유리야. 도연이 아내를 제지했지만 유리는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를 잊지 못하셨어요.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차갑게 거절하셨죠. 그게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아세요? 나는 숨이 막혔다. 박정훈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었다고? 그게 사실일까? 유리야, 나는 몰랐단다. 나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아버지는 저 안에서 생사의 기로에 계세요.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가족분들만 잠깐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유리가 먼저 들어갔고 잠시 후 나왔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를? 네. 어서 들어가 보세요. 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박정훈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온갖 의료기기가 그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은숙 씨, 그가 희미하게 말했다. 박 회장님.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너무 큰 짐이 되었군요. 무슨 말씀을. 나는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50년 전 당신을 떠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재벌가 영애와 결혼해서 성공했지만 나는 한 번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님,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하지만 당신은 나를 용서하지 않았죠.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용서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힘겹게 숨을 쉬었다. 단지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도연과 유리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론입니다. 나도 그것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용서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요. 박정훈은 안도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은숙 씨.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우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다. 성공한 건축가, 존경받는 기업인으로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나는 조문객들 사이에서 조용히 그를 배웅했다. 유리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도연은 아내를 위로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박정훈과 나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우리 아이들의 사랑만큼은 지켜주고 싶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유리가 나를 찾아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아니다, 유리야. 내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그럴 수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를 원망하지 말라고. 모든 것은 아버지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나는 눈물이 흘렀다. 좋은 분이셨어. 내 아버지는. 어머니도 아버지를 사랑하셨나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단다. 아주 오래전에.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지.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어. 이제는 평화롭게 쉬실 수 있겠죠? 두 분 다. 그래,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며칠 후 나는 도연과 유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앉아라.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단다.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너희 두 사람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과거의 일들이 너희의 미래를 방해하지 않기를. 어머니, 도연아, 유리야, 나는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지만 너희를 위한 계획이 하나 있단다. 나는 서류를 꺼내 보였다. 새로운 재단을 만들려고 한다. 화해와 치유를 위한 재단이야. 과거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일을 하는 곳이지. 너희 두 사람이 이 재단을 운영해 주길 바란다. 도연과 유리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보았다. 어머니, 이건 나와 박 회장님이 겪었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실수와 후회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어. 유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야말로 고맙구나. 너희가 나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었어.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상처들, 미래의 희망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평화에 대해서 새로운 시작. 박정훈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화해와 치유재단은 성공적으로 출범했고 도연과 유리는 헌신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다. 가족 간의 갈등, 세대 간의 오해, 그리고 과거의 상처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재단의 도움을 받았다. 나는 가끔 재단을 방문해서 자원봉사를 했다. 특히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내가 겪었던 고통과 극복의 과정을 나누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어느 봄날 재단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자리였다. 나는 객석에 앉아 그들의 공연을 지켜보았다. 한 젊은 여성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다.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지만 재단의 도움으로 화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통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50년 전의 나처럼 아파하던 젊은 날의 내 모습이 그녀에게서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나보다 빨리 치유의 길을 찾았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이 재단을 만든 보람을 느꼈다. 공연이 끝난 후 도연이 무대에 올랐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은 제 어머니 장은숙 여사의 용기와 희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평생 동안 상처를 안고 사셨지만 그 상처를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용기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향했다. 감사합니다, 도연아. 나는 마이크를 잡고 청중을 바라보았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50년 전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 상처는 너무나 깊어서 평생을 저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깊은 음악을 할 수 있게 해주었고 더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사람과 다시 만났습니다. 50년 만에. 그리고 그는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청중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함으로써 나는 비로소 그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분은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나눴던 용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평화를 주었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여러분,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과거의 사슬에서, 원망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무대에서 내려와 도연과 유리에게로 갔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나를 안아주었다. 어머니 사랑해요. 도연이 속삭였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그날 밤 나는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았다. 오랜만에 연주를 하고 싶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미끄러지며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리아를 연주했다. 라 트라비아타의 한 대목이었다. 젊은 시절 박정훈과 함께 들었던 오페라. 그때는 몰랐지만 이 오페라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였다. 선율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더 이상 슬픔만을 담은 노래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삶의 모든 감정이 녹아 있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이별, 원망과 용서, 그리고 평화. 문득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의 과거도 이렇게 조용히 덮이고 그 위에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것이라고. 며칠 후 유리가 나를 찾아왔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무슨 일이니? 저 임신했어요.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안아주었다. 정말이니? 축하한다, 유리야. 네, 석 달 됐어요. 도연 씨도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나는 눈물이 흘렀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우리 가족에게 다시 한번 축복이 찾아온 것이다. 어머니, 아기 이름을 지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화해라는 이름은 어떨까? 화해요? 그래. 우리가 겪었던 모든 갈등과 아픔이 화해로 끝났으니 이 아이는 화해의 상징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유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화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몇 달 후 아기가 태어났다.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나는 병원에 달려가 처음으로 손녀를 안아보았다. 작고 연약한 생명체. 그러나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안녕, 화해야. 할머니란다. 아기는 눈을 감은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 작은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우리의 과거를 알지 못할 것이다. 박정훈과 나의 비극적인 사랑도, 우리가 겪었던 고통도. 하지만 이 아이는 우리가 그 고통을 극복하고 용서를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이다. 도영과 유리가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다. 너희 덕분이란다. 너희가 나에게 용서와 화해를 가르쳐 주었어. 우리는 작은 화해를 둘러싸고 함께 서 있었다. 세 세대가 하나의 원을 이루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오래된 일기장을 마지막으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나는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다. 오늘 나의 손녀 화해가 태어났다. 이 작은 생명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다. 50년 전 나는 사랑에 실패했고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 상처는 평생을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 상처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을. 박정훈. 그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자 가장 큰 스승이었다. 그를 용서함으로써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이제 나는 평화롭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다. 오직 감사와 사랑만이 남아있다. 나의 삶은 한편의 오페라였다. 비극적인 시작, 격정적인 전개, 그리고 이제 평화로운 피날레를 향해 가고 있다. 화해야,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용기라는 것을.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몇 년이 흘렀다. 화해는 건강하게 자랐고 재단은 더욱 성장했다. 도영과 유리는 훌륭한 부모가 되었고 나는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다. 어느 가을날 나는 박정훈의 묘소를 찾았다. 오랜만의 방문이었다. 나는 그의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앉았다. 정훈 씨, 잘 지내고 계신가요? 바람이 불어왔다. 우리 손녀 화해가 많이 컸어요. 당신을 닮았는지 건축블록 놀이를 좋아한답니다.
어쩌면 당신처럼 건축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도연과 유리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재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당신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저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당신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용서했어요.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결국 이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졌으니까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다. 마치 그가 대답하는 것처럼. 고맙습니다, 정훈 씨. 당신을 만난 것이 저에게도 축복이었어요. 비록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사랑이 저를 오늘의 제가 되게 해주었어요. 나는 일어서서 묘비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편히 쉬세요. 그리고 언젠가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화해와 치유재단에 들렀다. 도연과 유리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고, 작은 화해는 재단 안의 놀이방에서 놀고 있었다. 할머니, 화해가 나를 보고 달려왔다. 우리 화해, 오늘 재미있었니? 응. 할머니, 나 그림 그렸어. 그녀는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화해. 정말 예쁘구나.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화해야, 할머니가 너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단다. 무슨 이야기? 용서에 관한 이야기야. 아주 오래전 할머니가 젊었을 때 나는 화해를 무릎에 앉히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인생의 이야기를, 사랑과 상처,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화해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물었다. 할머니, 그럼 그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란다. 그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단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던 거야. 우리 모두 때로는 실수를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 하지만 그게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건 아니야. 그럼 용서해야 해? 그래.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거란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아픔 속에 갇혀 살게 되거든. 화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할머니. 나도 할머니처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래.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해가 저물어 갔다. 재단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나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도 이제 노을처럼 저물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끝이 아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완성이다. 나는 평생 동안 많은 것을 잃었다. 첫사랑, 순수했던 청춘, 그리고 상처 없는 마음. 하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강인함, 깊이 있는 예술,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하는 법을. 도연이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머니, 뭘 그리 생각하세요? 그냥 내 인생을 돌아보고 있단다. 후회되는 것 있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없구나.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어. 심지어 가장 아팠던 순간들조차도.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아니야, 도연아. 나는 강한 게 아니라 그저 살아남았을 뿐이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 유리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저녁 같이 드실래요? 집에서 도연 씨가 요리한다고 해요.
그래, 좋지. 우리는 함께 집으로 향했다. 화해는 내 손을 잡고 제잘제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도연과 유리는 손을 잡고 앞서 걸어갔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지만 평범하고 따뜻한 이 순간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저녁 식사는 따뜻하고 즐거웠다. 우리는 웃고 떠들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눴다. 화해의 유치원 이야기, 재단의 새로운 프로젝트, 도연의 연구, 유리의 전시회 계획. 식사가 끝난 후 화해가 졸려한다며 유리가 아이를 재웠다. 나는 도연과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도연아, 너는 행복하니? 물론이죠, 어머니. 제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어머니는요? 나는 미소 지었다. 나도 행복하단다. 정말로. 어머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니?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머니는 박 회장님과의 과거를 바꾸고 싶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 바꾸고 싶지 않구나. 정말요? 그래. 물론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그 경험이 나를 지금의 내가 되게 해주었어.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나처럼 깊이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야.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내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을 테고 너도 태어나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화해도 없었겠지. 도연은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니, 도연아,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지.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거란다. 그리고 그 인생은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야. 그날 밤 나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다. 오래된 일기장을 다시 한번 펼쳤다. 20살의 나, 30살의 나, 50살의 나 각 페이지마다 다른 내가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나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글을 썼다. 오늘로 이 일기장을 마감한다. 나의 인생은 한 편의 긴 오페라였다.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용서로 끝을 맺는다. 박정훈,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당신이 나를 떠난 것도 다시 만난 것도 모두 의미가 있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배웠다. 이도영, 당신에게도 고맙다. 당신의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들 도연, 며느리 유리, 손녀 화해. 너희가 나의 가장 큰 축복이다. 이제 나는 평화롭게 내 인생의 마지막 막을 내릴 준비가 되었다. 후회는 없다. 오직 감사만이 있을 뿐이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연주를 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리아. 이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찬가였다. 감사의 노래였다. 선율이 서재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선율은 창문을 통해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별들을 향해, 저 멀리 하늘나라의 박정훈과 이도영을 향해 나의 마지막 노래가 울려 퍼졌다. 끝. 에필로그. 장은숙 여사는 그로부터 5년 후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녀가 도왔던 젊은 예술가들,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음악을 사랑했던 팬들. 도연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조용한 장례식을 치렀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골은 박정훈과 이도영의 묘소 사이에 안장되었다. 두 남자 사이에서 그녀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유리가 도연에게 낡은 상자를 건넸다. 어머니께서 당신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도연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일기장과 편지들, 그리고 하나의 메모가 있었다. 도연아, 이 모든 이야기를 화해에게 들려주렴. 그리고 말해주렴.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용기라고.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머니가 사랑한다고. 도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는 화해를 불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사랑과 상처, 용서와 화해에 관한 이야기를. 한 여인의 긴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화해는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말했다. 아빠, 할머니는 정말 용감한 분이셨구나. 그래, 화해야. 할머니는 정말 용감하신 분이셨단다. 그들은 함께 할머니의 묘소로 갔다. 그리고 꽃을 놓으며 조용히 기도했다. 하늘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마치 할머니가 웃으며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진정한 끝.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